야, 좀 가만히 있어. 조용히 좀 해. 너는 왜 좋은 머리로 공부를 안 하니? 오늘 아침에 약은 먹었니? 저의 유소년기 시절 제가 매일 듣고 자란 말입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우리 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말 많음, 산만함, 그리고 문제야. 이 세 가지 단어는 저를 언제나 따라다녔던 말들인데요. 주의력 결핍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자 현재 대한심리 임상심리학회 회장이신 정경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주의력 결핍은 일단 주의력이 결핍되고 충동성 그리고 과다 행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 정신장애로 지속되는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충동과 주의 집중력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심리학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ADHD의 유병률은 각 아동당 우리 전체 인구를 볼 때 3에서 8%, 여보다 남아가 유병률이 3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ADHD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세상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 박유한입니다. 충동과 지속적인 주의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정의를 ADHD로 할 때 거기에는 틱장애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틱장애는 저는 틱장애가 함께 동반이 되었었는데요. 2016년 2월에 따르면 학술지에 이제 출판이 된 연구가 있는데 소아 환자 중 50%가 틱장애와 동반된다 하더군요. 참 재밌는 게요. 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ADHD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 주로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의무 기록을 이제 EMR이라고 하는데 EMR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럴 때 이런 치료를 한 거구나, 이럴 때 이런 증상이었구나를 대충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느낀 건데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왠지 좀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음이 좀 더 가는 편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제 어머니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셨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제가 약을 끊는 것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저 기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직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기도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제가 당뇨약을 끊게 해주세요 아니면 고혈압 약을 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유독 ADHD 약은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교회와 제 부모님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혈압 있어요? 혹은 당뇨 있어요? 기타 질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썩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데 왜 유독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할까? 발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것은 숨겨야 할 일일까요? 예를 들어 아까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가방에 인슐린 주사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되면 주사기를 꺼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제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에피네프린이 있으니까 무슨 유사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가 ADHD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 말을 못할까? 같은 병리학적 질환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 저의 ADHD 사실을 숨겼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도 숨겼고요. 그 약을 먹으라는 엄마에게도 많은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먹기 싫어하는 약을 강제로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그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요. ADHD가 있다는 것을 매우 중대하게 1급 기밀로 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특수교육 선생님과 그리고 저의 학교 내에 상주하시고 계셨던 임상심리학자 선생님께 발각이 되었어요. ADHD가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6살 때 진단을 처음 받았어요. ADHD를. 근데 9살 때 세상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교사인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해. 4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 책상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약 한 뭉텅이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이냐 하니까 아스피린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어. 만약에 내가 이 약을 먹기 싫어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 심장은 멈출 거야. 근데 너도, 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 너도 만약에 약을 먹지 않는다면 너의 좋은 머리는 너의 최대한을 영향을 보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재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라고 APA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권고하는 대부분의 그 권고를 학교에서 준수해 주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시간을 연장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것을 대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되게 도와주었습니다. ADHD라고 하면 되게 충동적이고 되게 산만한 아이를 우리가 연상을 시키는데 일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무릎을 계속 다리를 이렇게 떠는 저다 보니 저에게 이러한 의자를 주어 무릎을 졌다가 놔라 라는 의자, 그리고 항상 그 하체에 에너지가 많았던 저를 위해 아예 그러면 서 있어라, 힘들 때만 걸터 앉아라, 혹은 저런 요가볼에다가 앉혀가지고 제가 항상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지탱해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항상 높은 책상이 뒤에 있어서 서서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공부를 서서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ADHD 특성상 긴 질문을 읽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위해 책을 읽어야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꼭 오디오북을 준비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소리 내어 읽어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미국 수능 시험 SAT 같은 경우에 이런 ADHD 그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그 긴 지문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국어를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는 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정신건강을 챙겨주기 위해 상담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가 언제나 상시 준비되어 있었고 각 과목마다 개인 과외가 따라 붙었죠. 학교에서. 저는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렸고 두드리자 그 문은 열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구나, 한국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개교 13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연세대학교는 ADHD 환자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매 각 과목마다 그 교수님께 연락을 해서 장애학생 편의 지원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험 기간 우리 교수님들은 APA 권고에 따라 ADHD 학생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조교를 배치해서 시험을 보게 해주시고 시간 또한 연장해 주십니다. 비대면일 때는 우리 러너스를 사용하잖아요. 새로운 아예 독립된 시험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시험을 보게 이렇게 바뀌시는데 우리 학교가 1885년도에 개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첫 배려 대상자인 거죠. 저는 학교에다가 ADHD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을 받은 학생들만 배려 대상자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ADHD 환자들에게 장애 등급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했지만 우리 장애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HD라는 약한 점을 평생 숨기고 살 것인가, 혹은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릴 것인가,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할지 혹은 제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지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나의 약함이 차별화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자였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전공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논문에 나오는 그러한 통계가 단순 숫자가 아닌 하나하나의 고유한 생명으로 지금까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테드의 주제는 두드림입니다. 두드림이란 용기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 뒤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두드리는 용기와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attention deficit이 아닌 attention different로 그리고 저의 약함이 저의 차별화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것이 용기를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세상을 향해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되게 따뜻하더군요.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늘 안전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데피시트이 아니라 자신의 different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신뢰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특징을 빨리 알아챌 때, 내가 나의 특징을 빨리 알아챌 때 참된 나가 되도록. 지금 힘드신 게 있으신가요?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분리해서 혹은 환경적으로 지지를 못 받아서 도움을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도움을 청해보세요. 이 세상은 그 문을 신뢰를 갖고 두드릴 때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Idea Worth Spreading으로 저의 마지막 말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